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이니까 운동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그런데 이 운동할 때 입는 기능성 옷들 가운데 지금 상당수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분들이 즐겨 입는 그 스포츠 브라를 비롯해서 상당수 운동복 브랜드가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 이 BPA가 허용치를 수십 배 넘게 함유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BPA는 천식, 심혈관 질환, 비만 등등과 같은 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은 물론입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암 등 이 치명적인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미국 소비자 감시단체 CEH는요, 최근 운동 시에 많이 입는 레깅스, 그리고 반바지, 스포츠 브라, 운동 셔츠 등 8개 브랜드에 대해서 BPA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들 제조업체들에게 이 실시한 결과를 갖고 이들 제조업체들에게 경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브랜드는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피부 노출을 통한 이 BPA의 최대 허용 수준은 하루에 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CEH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 BPA 검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브랜드의 기능성 운동복이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BPA를 함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특별히 이 스포츠 브라의 경우가 가장 심했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이 경고를 받은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슬레타, 핑크, 아식스, 노스페이스, 브룩스, 올인모션, 나이키, 그리고 필라의 스포츠 브라 등등입니다. 이들 제품은요, 캘리포니아 허용기준 BPA 안전한도의 최대 22배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 테스트를 한 브랜드와 제품을 또 보면요, 이게 지난 10월에 한 거고요. 요번에 또 최근에 또 했는데요. 애슬레타, 챔피언, 콜스, 나이키, 파타고니아의 그 레깅스를 비롯해서 스웨이드 베티의 스포츠 브라, 또 패블릭스의 운동복 셔츠, 또 아디다스, 챔피언, 나이키의 반바지 등도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감시단체는 또한 지난 10월에 실시한 테스트에서도 상당수 유명 제품이 허용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 노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브룩스, 그리고 미즈노도 새롭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즈노 운동복에서도 BPA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밝혀졌고요. 아틀레타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뉴밸런스, 또 리박 등도 이번에 새롭게 BPA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제품도 이 최근에 실시한 제품과 지난 10월에 실시한 제품 모두 아주 유사한 결과, 적게는 한 20배 정도, 많게는 한두 개 정도였습니다만 40배 정도, 허용치의 40배 정도 넘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품 테스트를 진행한 주체가 소비자 감시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 기업 쪽보다는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소위 소비자 친화적인 결과를 부각시켰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 전제를 하고서도 사실상 이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 화학물질 BPA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운동복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요지책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운동복이나 무슨 티셔츠 같은 거 사면 절대로 바로 입지 않고요, 무조건 한 번 빨아서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빨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해물질은 빠져나갈 것으로 믿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몸 건강해지자고 하는 운동인데 그거 하느라 입는 운동복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속보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속보 몇 가지 계속해서 짧게 좀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가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이 3명의 소시통 등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경우에 미국과 한국 간 여객 그리고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만은, 소송을 제기할지의 여부는 아직은 최종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본사가 있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법적 관할권은 없습니다만은, 이 미국 내 경쟁에, 즉 미국의 취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로 기업 결합, 즉 합병을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모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는, 즉 미국의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으며,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어떤 영향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죠. 유럽연합 쪽에서는 이미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통보를 했다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안 된다라고 밝힌 건 아니고 중간 평가 보고서에서 일단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또 하루 만에 오늘 미국의 법무부도 이 같은 내용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와 기아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 이미 그 집단 소송에 소송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은 어제 공동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라면서 이번 합의에 드는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보상을 직접 현금으로 해주지 무슨 쿠폰을 준다거나 또는 무료로 갖고 오면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걸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피해 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어떤 차는 가능한데 또 어떤 모델은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업그레이드가 이제 불가능한 일부 차량의 소유자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를 구매할 때 최대 300달러까지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합의안을 검토한 뒤에 오는 7월쯤 예비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 합의 조건에 따라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개별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통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집단 소송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몇 명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은 일단 현대와 기아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합의를 했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계시고요. 혹 현대나 기아차를 갖고 계시다면 조만간 편지가 갈 테니까요. 그때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 7월이 지나면 편지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얼마가 보상이 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7월 그때쯤이 되면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저희 레알 뉴스도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 사는 30대 한인 남성과 관련된 속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 내 30대 한인 남성이요, 이 SNS에서 만난 13살짜리 소녀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이 방안까지 침입했다가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참으로 창피한 소식입니다. 시카고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쪽 교외 도시 네이퍼빌이라는 곳에 사는 올해 39살의 한인 남성 A씨는 작년 8월 1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락포드의 그 소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락포드 관할 셰리프군 당시 A씨가 성적인 어떤 관계를 위해서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쯤 딸방의 벽장에서 A씨를 발견했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라면서 A씨는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 방에 들어갔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A씨는 방을 빠져나가서 이 소녀의 집 앞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만은 이 소녀의 아버지가 그 자동차의 번호판 숫자를 외워두었다가 경찰에 제공을 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많죠.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위스콘신주 동부 미시간호 주변에 있는 도시, 이런 도시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들어보셨나요? 하라고 여쭙는 제가 다 죄송하네요. 그린베이 라는 도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베이. 이 그린베이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1등한 거예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최근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150곳의 도시들을 비교해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평가 기준에 들어갔냐면요. 삶의 질, 또 고용시장, 또 경제력,
그리고 각종 서비스 요금 등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에 있는 이 그린베이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살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와 소도시의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위한 공간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좋은 평가를, 또 그런 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풋볼입니다. 보통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을 응원을 하면 당연히 자기가 사는 지방의 팀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뭐 물론 가끔은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저는 야구에서는 김하성 선수 때문에 제가 뭐 살지도 않지만 뭐 멀진 않아요.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사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이 김하성 선수 때문에 샌디에고 파드레스라는 야구팀을 응원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 풋볼의 경우에는 20여 년 전 기억이 납니다. 이 하인즈 워드라고 흑인 아버님과 한국인 어머님을 둔 그 혼혈 선수가 아주 주전 선수로 맹활약을 했고 MVP까지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그때 너무 보기 좋아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풋볼팀을 응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특별히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그린베이의 풋볼팀인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 사실 뭐 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지만 왠지 좋아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승률도 좋고요. 그래서 위스콘신주 그린베이가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있는 도시라는 그 이유를 하나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린베이 살기 좋은 곳 1등인지 몰랐네요. 자, 이번에는 LA 관련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지금 시장이 캐런 베스라는 분입니다. 이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과 함께 선포했던 홈리스 비상사태라는 프로그램이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서 LA 시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LA시의회는 비상사태 연장과 또 추가로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안건을 최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시 측은 최근 1205명의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주거시설로 옮겼으며 시의회 9개 지역구에서 15개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했다,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텐트촌 철거 작업을 하는 대상 지역에 이 한인타운이 속한 LA시 지역구 10지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 측은 한인타운이 속한 이 10지구를 비롯해서 1지구와 7지구 그리고 10지구 이 세 지구는 대규모 철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다 한인타운입니다. 한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바로 앞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80만 불, 90만 불짜리에 육박하는 신규, 새로 지은 이 콘도미니엄의 주차장 입구에도 이 노숙자 텐트가 줄지어 쳐져 있고요. 심지어는 한인 식당 등 비즈니스하는 건물 앞에도 노숙자 텐트가 쳐져 있어서 이 손님들이 회피를 하는 바람에 이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10지구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건 저는 두 가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안 된다는 곳이 이 정도니까 다른 곳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는 순진한 분석도 물론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국 한인타운 정치력의 부재라는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 선거할 때 이 정치자금 받으러 이 시의원 후보들 발이 부르트도록 한인타운을 방문하잖아요. 그런 로컬 정치인들 막상 당선되고 나면 돈보다는 다음 차기 선거 때 또 자신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곳을 먼저 챙기는 게 현실입니다. 100불짜리 한 장보다 투표지 한 장이 얼마나 더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 LA 로컬 정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LA 로컬 정치가 아닌 이 주정부 정치계는 비슷한 사례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반대되는 현상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그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주의회에 투표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초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서 올해 그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각종 사회보장 관련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대폭 늦추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중국계와 특히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등 소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저소득층 이민자 관련 예산안을 일부 복구시킨 겁니다. 수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켈 수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내년부터 받게 됩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그동안 메디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6살에서 49세 사이에 약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부터 서류 미비 아동들의 메디켈 가입을 허용해 왔으며 이어서 4년 뒤인 2019년부터는 26세 미만까지로 그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또 50세 이상에게도 이 메디켈 가입을 허용하는 등 그 혜택의 폭을 점차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정부를 상대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은 상당히 막강하게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 LA시에서는 왜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한인타운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잖아요. 뭐 한인타운이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인타운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포되어 있는 한인타운이라는 것이 사실상 LA시 의원들 선거할 때는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한인들의 표의 결집력을 분산시켜 보내는 것이죠. 이 쪼개져 있는 한인타운의 선거구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렇게 몇십 년 전부터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결집력, 한인들의 결집력이 분산되도록 여러 가지 그 정치적에서 이런 술수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집된 한인타운의 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괌에서 근무한 대한항공 전 매니저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한인 황성필 씨가 은행 사기 및 신분 도용, 또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괌지방법원에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대한항공 괌지사의 오피스 매니저로 근무했던 황성필 씨는 이 회사 명의의 뱅크 오브 괌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괌 국제공항 당국에 항공사의 여객 시설 비용을 지불하는 일로 황성필 씨는 대한항공 본사로부터 괌지사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수표로 만들어서 공항 당국에 제출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소장을 보니까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이 황성필 씨는 이 수표의 수취인을, 즉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본인으로 임의로 바꿔버린 뒤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3년간 적을 때는 $1,000짜리 수표, 많을 때는요 무려 $95,000짜리 수표 등 모두 15장의 수표를 위조해서 본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위조라기보다는 변조죠. 네, 맞습니다. 변조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처음부터 수표를 가짜로 만든 게 아니라 발행된 수표의 그 이름 같은 걸 좀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니까 변조한 겁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만약 황 씨가 유죄를 받을 경우에 그가 본인에게 입금했던 모든 금액은 연방정부에서 그대로 몰수를 하게 되고요. 그와는 별도로 형사 처벌은 따로 또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황성필 씨는 괌을 떠나서 텍사스주 댈러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한국 재벌가의 미국 내 와이너리 매입 붐에 대해서 잠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한국 재벌 기업들이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인 이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잘 아시잖아요. 이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인수 경쟁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세계와 한화가 연달아 나파밸리에 진출한 데 이어서 롯데도 미국 와이너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파밸리에 최근 들어서 급격히 한국 재벌들이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파밸리에 진출한 한국 재벌가는 한화그룹의 장남으로 한화솔루션 대표인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제 미국의 공장도 갖고 있으면서 그 태양광 패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말 미국 법인 한화솔루션 USA 홀딩스를 통해서 이 나파밸리의 세븐스톤즈 와이너리를 사들였습니다. 매입 가격은 3,400만 달러. 한화솔루션이 인수한 이 세븐스톤즈 와이너리는 매년 생산하는 와인이 3,600에서 6,000병 수준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의 소위 말하는 컬트 와인을 만드는 그런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번 와이너리 인수 목적은 리조트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의 리조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라고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경우도 지난해 2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신세계 프로퍼티스를 앞세워서 역시 나파밸리의 쉐이퍼 비냐드를 인수했습니다. 쉐이퍼 비냐드는 한 해에, 여긴 좀 많이 만들어요. 한 해에 총 40만 병이 넘는 와인을 만드는 소위 대형 와이너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정용진 부회장이 인수한 이 와이너리의 인수 금액은 무려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중국계 자본이 사들인 그 나파밸리의 와이너리의 전체를 다 합친 금액보다도 더 큰 액수입니다. 신세계는 이 쉐이퍼 빈야드 인수를 발판으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와인을 대량 또는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선을 확보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또 한국 유통업계에서 그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또 와인이나 이런 그 드링크제도 많이 유통하니까 이 한국 내 유통업계에서 신세계와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신세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또 다른 회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세계와 유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백화점도 비슷하게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롯데. 롯데도 이 와이너리 인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업체는 미국 등 와이너리 시장을 둘러보면서 현재 인수 매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 와인하고는 상관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도 한 몇몇 그 재벌 기업들은 또 왜 갑자기 미국 와이너리에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이 언론에 밝힌 공식적인 이유도 있고 자기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소위 비공식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밝히는 공식적인 이유부터 좀 볼까요? 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인을 직접 생산, 제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뭐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와인 시장 규모는 약 15억 2천만 달러로 4년 전 5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해서 무려 2.5배 커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공식 이유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와인을 직접 만들어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와이너리를 직접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와이너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현재의 비즈니스 브랜드를 고급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샀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절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일종의 돈 세탁을 하는데 이용하려는 사람도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너리 산업에 뛰어든 한국 기업인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분들 그 사례들은 사실 와인이나 유통에 사실 어느 정도 연관은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몇 기업은 또 와인 유통과 사실 연관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도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분들은요, 더 일찍이 와이너리에 매수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와이너리 산업에 일찌감치 뛰어든, 그러면서 와인과는 딱히 연관이 없는 듯해 보이는 그런 기업도, 그런 재벌가들도, 그런 큰 손들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 중에서는요, 유명한 이희상 운산그룹 회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희상 운산그룹 회장.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의 장인이죠. 네. 전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회장은 지난 2004년 한국인 최초로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를 인수해서 다나 에스테이트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공식 만찬 자리에도 이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만든 와인
바소, VASO, 바소라는 와인 2017년산이 만찬주로 올랐습니다. 이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나오는 이 바소 와인은 싼 게 한 100불 정도, 조금 비싼, 뭐 아주 비싼 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비싼 건 한 병당 한 300불 정도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인 이수만 전 회장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 나파밸리를 매입했습니다. 이름은 이모스 와이너리. 이 이모스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한 1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저도 이 와이너리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해드렸죠. 네, 이수만 회장한테 저도 이 이모스 와이너리에서 나온 이모스라는 와인, 그때 기억으로는 피노누아였던 것 같습니다. 한 병 선물로 받아서 뭐 맛본 적은 있었는데 뭐 괜찮았어요. 한 90점, 91, 2, 3점까지는 아니고 한 88점, 89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점수를 드릴 만큼 뭐 나름 괜찮았던 그런 피노누아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스라는 와이너리를 이수만 전 회장 운영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곰표 밀가루로 유명한 제분업체인 대한제분은 2008년 오레곤주에 라 비블리오데카라는 와이너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와인과 재벌기업, 와인 사업 그 이상의 무엇? 흥미롭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넥센 타이어가 13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계시거나 또는 미국에 오신 지 그리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 넥센 타이어 하면은 웬만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오신 지 한 3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넥센 타이어가 어느 나라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국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타이어 회사,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직접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의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어제 정식으로 회사 사이트에 공시를 했습니다. 공장을 어디다 세울까? 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생각보다 좀 여러 군데예요. 조지아주, 테네시주 또는 엘라바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미국의 주로 그러나 이제 동남부 지역 8개 주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센 타이어는 올해 하반기 중에 용지 선정을 최종적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하루의 목표 생산량은 타이어 31,200개 정도다라고 합니다. 이 경쟁사인 한국 타이어 그리고 금호 타이어와 달리 넥센 타이어는 현재 북미 즉 미국에 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넥센 타이어까지 미국의 생산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 타이어 3개 회사는 모두 미국의 현지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한 2시간에 그냥 관통해버리는 그런 탄환 열차가 곧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거쳐서 샌디에고까지 가는 그 탄환 열차. 사실은 이게 먼저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그것만 기준으로 따진다면 2시간 40분 만에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알아보니까 개통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2023년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시작한 것도 10년 된 전인데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CNBC TV 뉴스를 보니까요,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 예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완성되려면 최소 880억 달러에서 무려 128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총 예산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필요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203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농업 및 토지 환경 보호 등을 내세워서 샌프란시스코로부터 LA를 거쳐 샌디에고까지 총 800마일 구간에 전기로 달리는 전기 고속철도를 깔고 24개 역을 곳곳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시속 200마일로 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약 한 2시간 40분 정도.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속철도가 설치된 곳은, 그러니까 철로가 깔린 곳은 단 1마일도 없습니다. 반면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돈은 98억 달러에 달합니다. 98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1마일도 못 만든 겁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경 정책과 여러 가지 많은 규정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를 깔기도 전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환경 조사 비용에만 13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와, 환경 조사 회사만 좋고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완공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코로나19 및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도 얼마 뒤에 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인회는 한인들의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무료 접종 행사는 오는 22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딱 2시간만 진행되는데요. LA 한인회관에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모더나 또는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과 그리고 독감 백신이 제공됩니다. 예약은 한인회로 직접 전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999-4932로 하면 됩니다. 자,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잘 아시죠? 틱톡. 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의 사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몬태나주에서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이 앱 마켓은 기존에 있는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즉, 거기에 들어가서 틱톡을 서치한다, 검색한 다음에 틱톡을 다운로드 하려고 딱 누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이 몬태나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어떻게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앱 마켓이나 틱톡 그 회사에 하루에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몬태나주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잠깐 캐나다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서부 쪽 심각합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이 본격적인 산불 시즌에 들어선 가운데 현재 대도시 일대에 연무가 덮치면서 뿌옇게 대기질이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엘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먼턴에는 지난주부터 강하게 번진 그 인근 산불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측정 기준의 최악 척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에드먼턴의 공기질은요, 수치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그러니까 1이 제일 좋은 거고 10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점차 나쁜 상태를 표시하는 캐나다 대기 보건 지수로 최악인 10을 넘어서서 그냥 10 플러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10이 넘어섰는데 이게 11인지 20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일단 10이 넘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10도 그냥 최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10 이상이니까 그냥 10 이상의 지수는 극도로 높은 위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가능한 한 당분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나가실 때는 마스크 필수,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 안에 공기 정화기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의 역할. 이렇게 줬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유명한 변호사인 한인 한 장로가 LA 인근 선밸리라는 지역 대형 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GCC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GCC의 가정폭력 문제 처리 방식이 문제가 많다라면서 장로 사임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회에 장로가 사임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어지고 교계 전반,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GCC는 미국 교계와 언론이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꼽은 존 맥아더 목사가 담임을 맡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이 GCC에서 장로로 심우해왔던 한인 데니스 조 변호사, 한인 장로님 데니스 조 변호사가 최근 교회에 장로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는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아주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유명한 법조인입니다. 최근에 데니스 조 변호사가 이 교회에 보낸 장로 사임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적 양심과 신념이 다른 그 GCC의 장로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데니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장로위원회로부터 20년 전 한 여성 교인의 가정폭력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로서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다라면서 당시 피해 여성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고 가해자인 남편은 법적으로도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피해자가 죄를 지었다라면서 피해자를 징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회 측은 이혼을 하려고 했던 피해 여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라면서 자체적으로 이혼을 시도했던 그 여성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의 징계인 것이죠. 데니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 당시 교회의 결정이 실수였음을 알게 됐고 당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교회 측, 즉 당회는 나에게 조사 결과를 철회하거나 장로직 사임을 요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 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침묵을 지키던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하나, 둘씩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 조 변호사는 한 예로 어떤 여성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남편과 다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교회 내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담 패턴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데니스 조 변호사는 교회 측이 갖가지 끔찍한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는 그들 여성들에게 용서, 신뢰, 사랑, 복종 등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피해 사실을 덮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스 조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한 여성에게는 교회 측의 한 상담 목회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그저 집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남편 곁으로 돌아가세요. 남편이 심하게 폭행을 해서 도망 나왔는데 빨리 남편 곁으로 돌아가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상담 목회자라는 분이. 이와 관련해서 데니스 조 변호사는 이 사임을 그래서 나는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임과 관련해서 교회 측은요, 내부 성명을 통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는 매우 사적인 부분이다라고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조 변호사는 교회의 지도부인 당회는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고 오히려 존 맥아더 목사만 보호하려는 듯 보였다라면서 존 맥아더 목사도 나에게 잊어버려라, 그저 잊어라, 그저 덮어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신앙적인 양심과 기도, 조언, 그리고 진짜 성경이 이끄는 대로 옳은 일을 해야 했고 여기서 말하는 옳은 일이라는 것은 그는 사임하는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즉 사임을 해야 했고 그 옳은 일은 현재로서는 장로 사임이며 그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라고 데니스 조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이 데니스 조 변호사라는 분은요, 이 UC 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뒤에 지난 1995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기업 인수 합병 등등에 아주 인정받는 유명한 그런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데니스 조 변호사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제가 보너스 뉴스는 웬만하면 대부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를 던져 드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를 던져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팩트 외에 제가 그 어떤 말도 보태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그 느낌 그대로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기를 저는 바라면서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하루는 길어도 일주일은 빨리 가죠? 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